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차 탐구 2장 자동차의 동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인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모터를 이해하려면 우선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 우선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본 후 직류 모터와 교류 모터로 나누어 모터의 종류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강의 공학적 사고의 전략에서 에디슨과 테슬라 간의 전류 전쟁에 대해서 홍정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디슨은 경제성 판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직류 시스템을 고집했고,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전류가 흐르는 방식에 따라 직류와 교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직류는 곧게 뻗은 직선의 형태로 흐르고, 교류는 파도 물결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류와 교류는 전류가 흐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직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흘러도 전압이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주먹을 들어서 얼굴을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여 볼까요? 주먹이 그대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직류는 시간이 지나도 직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교류를 살펴볼까요? 교류는 그래프와 같이 전류가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류의 전압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파의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파란 위에 그림과 같이 사인 함수가 그리는 그래프처럼 주기적으로 진동한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을 말합니다. 교류는 전압의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아까처럼 주먹을 얼굴 앞에 두고 이번에는 교류 그래프처럼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렇게 하면 주먹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류는 전압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교류와 달리 직류의 경우에는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표는 각 나라에 사용하는 교류의 주파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Hz의 교류를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역에 따라 50이나 60Hz, 중국은 50Hz의 고르만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50Hz를 쓰는 일본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머리를 말리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의 유형에 대해서 직류와 교류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전기는 어떻게 생산되고 또 어떻게 활용될까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와 또 전기를 활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와 발전기는 모두 그림과 같이 코일인 전기자와 자석, 그리고 회전축으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터는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이고 발전기는 움직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기계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 이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회전 운동을 생성합니다. 모터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힘을 받아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발전기는 모터와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합니다. 발전기는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전류가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서는 더 알아보기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터와 발전기는 구조가 비슷하지만 모터는 회전 운동에, 발전기는 전기 생산에 초점을 두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교류를 생성하는 교류 발전기인데요.
표를 통해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직류를 출력하고 교류 발전기는 당연히 교류를 출력합니다. 직류 발전기는 에너지 손실이 많아 교류에 비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교류는 멀리 있는 곳까지도 안정성 있게 전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류는 소형 전기 장치에서만 거의 주로 활용되고 교류는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직류를 주장한 에디슨과 교류를 주장한 테슬라 간의 전류 전쟁은 교류를 주장한 테슬라가 승리한 셈입니다. 앞서 표에서 살펴봤듯이 교류 전류를 배터리에 충전하거나 직류 제품에 사용할 때는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는 정류기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때 이렇게 생긴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죠. 이 충전기 어댑터가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나 냉장고는 교류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인데요. 따라서 선풍기나 냉장고의 경우에는 정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정류기로 하고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정류기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배터리에 저장한 후 인버터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꾸어 교류 모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기 회로에는 다이오드와 축전지가 사용되는데요. 다음은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는 정류기 회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중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이 정류기 회로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 화살표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기호가 다이오드이고 등호 기호를 세워놓은 것 같은 기호가 축전기입니다. 다이오드와 축전기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이오드는 교류인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고 축전기는 전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 정류기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82페이지에 있는 정류기 회로에 교류 전류를 넣으면 다이오드는 다음과 같이 교류를 직류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듭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직류 기계에 사용할 수 있지만 파형이 맷바처럼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축전지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축전지는 전류의 전하를 일부 저장했다가 내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파형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정류기 회로를 사용할수록 파형은 다음과 같이 직선에 가까워지면서 직류같이 변합니다. 다음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도 정류가 마찬가지로 회로가 복잡할수록 교류와 같은 순수한 사인파 파형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전기에 사용되는 모터는 교류 모터이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켜주는 간단한 구조의 인버터인데요. 그림을 보면 배터리에서 직류 12V를 입력받으면 인버터를 거쳐 교류 220V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버터 회로는 스위치를 끄고 켜기를 반복하면서 직류의 방향을 교류처럼 바꾸는데요. 간단한 구조의 인버터 회로는 직류를 매끄러운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그림과 같은 수정된 형태의 네모난 사인파 형태로 만듭니다. 수정된 사인파를 여러 번 변화하면 직류를 교류와 같이 순수 사인파에 근접한 파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수정된 사인파도 대부분의 교류 전기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 장비와 같은 민감한 장비에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순수 사인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순수 사인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순수 사인파는 파형이 매끄럽고 영속적이어서 전하의 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료 장비나 고급 음향 장비 같이 최적의 성능을 내야 되는 전자기기에서는 복잡한 인버터 회로를 사용해 순수 사인파를 넣어줘야 합니다. 앞서서 교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하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하의 방향이 바뀌면 사인파 파형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파형을 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 하나의 상을 가진 교류와 세 개의 상이 겹쳐져 있는 교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을 가진 교류를 단상교류라고 하고요. 세 개의 상을 가진 교류를 삼상교류라고 부릅니다. 코일 앞에 자석을 놓고 회전을 시키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전류가 유도되어 교류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교류 발전소에서는 그림과 같이 코일을 120도 간격으로 배치하고 자기장을 회전시켜 코일과 상호작용하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교류 전류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상교류인 것입니다. 삼상교류는 세 개의 상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상이 하나만 있는 단상교류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데요. 단상교류는 다음의 그림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 같이 순간적으로 전압이 0이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상교류는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가정용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데요. 우리 길 가다가 한 번쯤 전봇대를 본 적이 있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는 전봇대에는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선이 바로 삼상교류를 전달하는 선인데요. 그런데 전봇대를 자세히 보면 전봇대 한 중간쯤 아래에도 선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중성선이라고 합니다. 단상교류를 사용하는 가정집에는 세 개의 선 중 하나와 아래에 있는 중성선이 연결되어 220V의 전압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상교류는 언제 쓰일까요? 삼상교류는 주로 공장이나 대형 쇼핑몰, 지하철역 등 아주 큰 대형 모터나 조명 등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이때 전봇대 3개의 선이 모두 연결되어 380V의 전압을 전달합니다. 이렇듯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삼상교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교류의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과학적 사고 수준에서는 단상교류만 이해해도 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삼상교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터에 알아보기 앞서서 전류에 대해서 직류와 교류로 나눠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터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한 후 자기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모터는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이 됩니다. 모든 모터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결국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로 자성을 띠는 전자석을 만든 후 자석에 밀고 당기는 힘을 활용하여 운동하는 장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터는 누가 처음 발명했을까요? 모터를 처음 발명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과학자 마이크 패러데이인데요. 1822년 패러데이는 세계 최초로 직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연속해서 회전할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해 직류 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실 패러데이는 처음부터 모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패러데이는 처음에는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다가 모터의 원리를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즉, 과학적 사고를 통해 현상을 연구하던 중 모터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64년 뒤인 1888년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교류 모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리고 1890년대부터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 직류 모터보다 효율성이 좋은 교류 모터가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류 모터의 원리를 주로 공부하는데요. 이는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류 모터는 잘 배우지 않죠.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교류 모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전기자동차도 교류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류 모터의 구조와 제어 원리를 공부하여 공학적 사고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터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터는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고정자,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 그리고 고정자, 회전자를 고정하는 하우징과 기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직류 모터든 교류 모터든 기본적으로 고정자, 회전자, 하우징의 구조를 갖습니다.
전통적으로 모터는 모터에 들어가는 전원의 종류에 따라 직류 모터와 교류 모터로 구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터의 고정자, 회전자, 또 구동회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모터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류 모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모터는 말 그대로 코일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여 작동하는 모터를 말하는데요. 직류 모터는 직류의 전원을 공급해 도체인 코일을 자석의 선지를 띠는 전자석으로 만든 후 고정된 영구 자석과 밀고 당겨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회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류 모터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브러쉬 직류 모터와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브러쉬 직류 모터의 원리를 4가지 단계로 나눠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직류 모터인 브러쉬 직류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알아보면서 직류 모터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모터가 직류 전원을 받으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코일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즉 N극과 S극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석은 서로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이 작동하죠. 따라서 N극은 N극을, S극은 S극을 밀어내면서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하게 됩니다. 코일이 반바퀴를 돌게 되면 모터의 정류자가 코일의 N극과 S극의 위치를 바꿔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자석에 밀어내는 힘을 통해 모터가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브러쉬 직류 모터가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코일과 연결된 전선이 서로 꼬이지 않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브러쉬 직류 모터는 다음과 같이 코일과 연결된 정류자에 브러쉬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전선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브러쉬 직류 모터의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또한 직류 전원만 연결하면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 제어를 통해 모터 속도나 회전력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브러쉬 직류 모터의 문제점은 회전 중 정류자와 브러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소음과 열이 발생하고 브러쉬가 마모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브러쉬 직류 모터는 브러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이러한 브러쉬 직류 모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말 그대로 브러쉬가 없어도 작동하도록 만든 직류 모터입니다.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를 브러쉬 직류 모터랑 비교하면 두 모터의 고정자와 회전자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코일이 아닌 영구 자석을 회전하도록 하여 회전자에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다 해서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인 것이죠. 그렇다면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브러쉬 직류 모터랑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브러쉬 직류 모터는 회전자인 코일의 전극을 바꿔 회전하는 반면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고정자인 코일의 전극을 바꿔 회전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코일에는 자석을 끌어당기는 전극을 주고 또 어떤 코일에는 자석을 밀어내는 전극을 줘서 이러한 전극을 계속 바꿔가면서 회전자인 영구 자석을 회전시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고정자인 코일의 전극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브러쉬 직류 모터의 정류자와 브러쉬 역할을 대신해줄 복잡한 구동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림에 보면 U, V, W라고 표시된 호일 센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센서는 회전자의 영구 자석이 어떤 극성을 가지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가 자석의 위치와 극성을 파악하면 코일과 연결된 구동회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코일의 전류 방향을 조절하면서 자석이 회전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브러쉬 직류 모터와 달리 단순히 직류 전원만 연결한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이 코일의 전류의 흐름을 계속 바꿔줘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류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직류를 사용하는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는 실시간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스펫 소자를 활용한 스위칭 제어 방식의 구동 회로가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는 제어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교류 모터랑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류 모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교류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류 모터는 말 그대로 교류 전원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모터를 말하는데요. 교류 모터는 직류 모터보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구동 모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류 모터는 직류 모터와 달리 교류 전원만 입력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동 회로가 필요한데요. 교류 모터의 구동 회로로는 VVVF 제어가 사용됩니다. VVVF 제어는 인버터 회로를 활용하여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면서 교류의 전압과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교류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전동차 등에서는 VVVF 제어 가변 주파수 구동기를 사용하여 모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교류 모터는 회전자의 유형에 따라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영구 자석 동기 모터, 도체를 사용하는 유도 모터, 코일을 사용하는 계좌 권성형 모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류 모터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 자석 동기 모터입니다. 영구 자석 동기 모터는 앞서 살펴본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와 마찬가지로 영구 자석이 회전하는 모터인데요. 그림을 보면 고정자에 여러 개의 구리선이 칭칭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구 자석 동기 모터는 고정자인 코일에 교류 전원을 공급하여 회전 자기장을 만들고 그에 따라 영구 자석이 자기장을 따라서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전자의 영구 자석이 자기장의 속도 변화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를 동기 모터라고 부릅니다. 영구 자석 동기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과 같은 히토르 금속을 재료로 제작하는데요. 히토르를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자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히토르는 란타논족 원소 15개, 스카듐, 이트륨을 포함한 17개의 금속 원소 그룹을 지칭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히토르 금속 원소들은 채굴과 공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값이 비쌉니다. 따라서 히토르를 사용한 영구 자석의 값은 비싸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교류 모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도 교류 모터와 계좌 권성형 모터가 바로 그런 모터에 해당합니다. 유도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모터란 무엇일까요? 우리 뉴스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도탄을 발사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유도 미사일은 어떤 표적을 향해서 표적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유도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유도 모터의 유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도 모터는 회전자에 영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자성에 반응하는 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도체에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여 도체가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회전하도록 하는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유도 모터의 원리는 1820년 아라고가 발견한 아라고의 원판을 활용한 것인데요. 아라고의 원판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도체 원판에 U자 자석을 회전시키면 알루미늄 원판이 자석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유도 전류가 원 중심을 타고 가면서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힘의 원성 법칙을 활용하면 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도 모터는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도체의 원판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 있는 고정자인 코일의 자석을 계속 바꿔주면서 마치 자석이 도체를 회전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어 원판을 회전하게 만드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유도 모터의 원리를 요약하자면 삼상 교류에 의해 만들어진 회전하는 자기장, 즉 회전 자계를 도체인 회전자가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 회전자의 속도는 고정자의 자기장 속도와 같지 않고 약간 뒤처지게 됩니다. 이를 뒤처짐 또는 슬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구자석 모터와 유도 모터를 동기 모터와 비동기 모터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뒤처짐은 유도 모터가 작동하고 회전하는 힘, 즉 토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데요.
만약 영구자석 동기모터처럼 회전하는 자기장의 속도 변화와 회전자의 속도 변화가 같다면 도체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크기가 일정해집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멈춰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도체가 회전하지 않게 되지요. 유도모터는 영구자석 모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모터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모터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훨씬 저렴하고 또 고속회전 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아우디의 이트론 전기차나 테슬라 모델의 S 전기차 등 많은 전기자동차에서 유도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건성형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좌건성형 모터는 교류모터와 직류모터의 특징을 모두 가진 교류모터인데요. 계좌건성형 모터는 기본적으로는 교류모터이기 때문에 교류모터의 원리로 작동하지만 회전자와 고정자가 모두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류자와 브러쉬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브러쉬 직류모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좌건성형 모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일로 이루어진 고정자가 회전 자기장을 형성하면 마찬가지로 코일로 이루어진 회전자가 그에 반응하여 회전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때 슬링 브러쉬를 활용하여 회전하는 코일의 전극을 계속 바꿔주는데요. 이는 앞서 살펴본 브러쉬 직류모터의 정류자와 그 역할이 같습니다. 계좌건성형 모터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도모터보다는 효율이 좋고 무엇보다 영구자석이 필요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계좌건성형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직류와 교류, 그리고 직류모터와 교류모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활동은 서모터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서모터는 우리가 앞서 배운 직류모터, 교류모터, BLDC 모터란 동등한 개념의 모터가 아니라 제어 회로를 사용하여 모터의 방향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일종의 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로 로봇의 팔과 같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임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 사용되는데요. 교재 페이지 92조의 글을 읽고 서모터의 폐쇄 루프 제어 시스템에 대해 탐구해보고 이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 다음 두 번째 탐구 활동은 스텝핑 모터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스텝핑 모터는 서모터와 마찬가지로 제어 회로에 의해 정해진 각도로 회전하는 디지털 방식의 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94쪽에 있는 글을 읽고 스텝핑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모터에 대해서 직류모터와 교류모터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고 바퀴의 방향을 조절하는지 자동차의 셰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